밑에 소재고. 맞네. 네, 그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인상 초음파 연구의 총무 배규환입니다. 박수. 예, 지난 주말에 저희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희 회원들과 친목도 다지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런 모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이균증 내과 이호명 원장님께서 왜 우리는 최장 초음파를 해야 하는가라는 자유 주제로 발표하시도록 하겠고, 그리고 즉내는 하태경 원장님과 김한별 원장님, 이재준 원장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호명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균증 내과 이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에 주제는 당뇨 환자에서 판크라스 울트라스 언어로 했는데 배교 선생님이 갑자기 문자 오셔가지고 주제가 뭐냐고 그래길래 그 당뇨 환자에서 우리가 뭐 사실은 췌장 초음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췌장 초음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당뇨 환자에서, 그러면 일단 빌드업으로 백그라운드를 대충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는 왜 당뇨 환자한테 초음파를 좀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당뇨 환자에서 울트라사운드를 할 때 판크라스를 잘 볼 수 있을까, 그쪽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리뷰 아티클하고 오리지널 아티클 몇 개 좀 정리해서 한 건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의 테크니컬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약간은 있긴 있는데 그냥 들으면 대충 다 알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온라인으로 요새 온라인 강의가 많으니까 들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가 많으니까 모든 환자에서 ADA에서 스크리닝으로 나폴드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 12월달에 퍼블리시된 리커멘데이션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당뇨 환자들을 이제 간 초음파를 해야 되겠네, 뭐 사실 뭐 이런 에비던스도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패티 리버가 있으면서 LC라든지 HCC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HBV 릴레이트나 HCV 뭐 이런 것 때문에 HCC 많이 가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으니까 좀 더 많이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는가. 2022년도 이 패티 리버와 다이아비티스라는 이게 어디냐니까 이게 코리안 다이아비티스 어소시에이션 KDA에서 그런 산하 분과 학회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2017년도 데이터인데 패티 리버가 꽤 많더라. 실제로 남자 같은 경우는 55%, 여성에서는 21% 정도. 남자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럼 당뇨 환자에서는 어떻느냐? 그리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보면 실제로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경도와 중등도를 합친 당뇨 환자가 61% 이상 정도 된다고 하고, 내당뇨 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인구 파퓰레이션보다 내당뇨 장애라 공복 혈당 장애가 있다든지 이형 당뇨가 있으면 실제로 패티 리버가 잘 생기는 잘 생기니까 잘 보자 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간 단계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당뇨 지방간이 있으면 물론 이런 게 있으면 당뇨 자체만 그랬는지 당뇨로 인한 오베시티로 인한 당뇨가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지방간 단계 주요 혈관 합병증들이 잘 생긴다. 심혈관이라든지 뇌졸중, 간암도 실제로 잘 생긴다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23년도 다이아비티스 코리아 이거 매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폴드가 의심이 되면 세컨드리 코즈 룰아웃하고 LFT나 복부 초음파를 좀 해봐라.
근데 사실은 여기 파이브로 스캐너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이상. 근데 사실은 뭐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 검사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것 같고 뭐 보통 컨벤셔널하게 저희가 뭐 로컬 클리닉에서는 뭐 당뇨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지가 보고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초음파를 해봐라 그런 게 좀 리커멘데이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이 왔을 때 뭐 선생님들 다 하시겠지만 뭐 복부 초음파를 꼭 해야 되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보면 조금 더 하는 쪽으로 좀 더 페이버한다. 복부 초음파 간을 봐라는 얘기죠. 뭐 췌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알코성 지방간이 보시면 전문가들 일반적 권고로 2형 당뇨 모든 환자에서 비알코 지방간 평가를 권고하고 그 다음에 선별 검사라서 LFT하고 복부 초음파를 좀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당뇨 환자 좀 열심히 복부 초음파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겠네. LFT 이상이 있다니 그러면. 근데 사실은 진료 지침에 요약을 쭉 보시면 뭐 사실 이걸 다 읽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췌장 얘기는 전혀 없어요. 췌장 초음파를 그러면 해라. 사실은 우리가 얼핏 얘기 듣기로는 저도 뭐 어디서 한 번씩 강의 들으면 당뇨가 있으면 췌장 발생률이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아까 간암 발생률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2배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췌장 초음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정리해 보면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알코올성은 간질환, 술을 안 마시더라도 사실은 오비스하니까 패티리버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평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 기능 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근데 복부 초음파 하시면 간만 보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스플린하고 GD하고 그 다음에 판크라스 같은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췌장이 들어가는데 그럼 췌장을 열심히 잘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부신 췌장 포함되는데 그럼 췌장을 그럼 우리가 왜 더 잘 봐야 되는 에비던스가 있는지 그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을 왜 잘 봐야 되는 근거는 뭘까?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췌장 초음파를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보면 캔서 리스크가 꽤 높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뭐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뭐 스토머 캔서, 런형 캔서 뭐 사실은 뭐 얘기는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노? 오베시티 자체가 뭐 얘기가 좀 많다.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 뭐 오래 앉아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뭐 판크레아틱 캔서 같은 경우에서도 한 1.5배 정도, 뭐 HCC가 리버 캔서 같은 경우에서도 한 1.8배 정도 뭐 그렇게 높다. 모든 아마 다 관련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면 나이라든지 오베시티 그러니까 보통 당뇨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나이가 드시고 오베시티가 있고 스모킹하고 언헬시한 다이어트 많이 그러니까 뭐 가공된 식품들 많이 먹고 피지컬 액티비티가 있으면 실제 이런 게 잘 생기니까 그래서 오베시티 자체가 사실은 당뇨 리스크 팩터이면서도 여러 가지 암의 팩터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단순한 오베시티만 자체만으로도 캔서 잘 생기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자체가 내당뇨나 이런 게 있으면 하이퍼인슐리미아가 되는데 인슐린 자체가 뭐 사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를 해가지고 IGF 뭐 이런 것들이 캔서 셀들을 자극을 해서 실제로 네오플라스틱한 이런 프로세스를 좀 거쳐서 좀 잘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캔서 리스크가 조금 전체적으로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 좀 찾아보니까 당뇨 2형 환자에서 판크레아틱 캔서 여기는 뭐냐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딱 나와요. 이런 데 나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무슨 얘기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뇨 자체가 생기면 하이퍼인슐리미아 있고 뭐 오베시티 있으니까 캔서 잘 생기겠네. 반대로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크레아스 자체에서도 캔서가 생겨서 인슐린 분비가 장애가 된다든지 그러면 또 캔서 잘 생길 수 있다는 게 사실 그런 얘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야가 원인 야가 결과냐가 항상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니까 이 아티클은 우리가 판크레아틱 캔서의 리스크 팩터로서 당뇨가 얼마나 에비던스가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의도해서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면 판크레아틱 캔서가 당뇨의 리스크 팩터냐 아니면 종양 표지자처럼 판크레아틱 캔서 자체가 있는 게 판크레아틱 캔서 환자에서는 당뇨가 생긴 게 우리 튜머 마커처럼 그런 의미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당뇨 환자에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전에 당뇨가 오래되면 che장이 뭐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뭐 좀 나빠져서 오래되면 될수록 실제로 판크레아틱 캔서가 높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면 정반대로 보통 4년 이내 당뇨를 앓았던 환자들이 실제로 10년 이상 앓았던 환자들보다 해저드 레시오가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당뇨 자체가 그 판크레아틱 캔서로 인해서 당뇨 생긴 이런 포함분들을 그래서 저널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우리가 타입 1, 뭐 타입 2라고 얘기하는데 타입 3라고 하더라고요. 타입 3라 해가지고 이런 캔서로 자체로 인해서 췌장 자체가 다 망가져 버려서 생기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또 디베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당뇨 자체가 그 판크레아틱 캔서 자체가 실제로 페리페럴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일으켜서 그거 자체가 그걸 없애니까 또 당뇨가 좋아진다는 그런 증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닭이 먼저 달걀이 그렇지만 anyway 어쨌든 그 당뇨가 있으면 그 판크레아틱 캔서 리스크는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환자에서 그럼 당뇨 환자들을 모든 환자에서 판크레아스를 열심히 볼 것인가 그런 얘기는 다 볼 수는 보면 좋죠. 다 보면 좋은데 그 뒷감당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 뭐 사실은 그냥 보다가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사실 췌장 보시면 그러면 어떤 환자한테 보면 스크리닝하면 좋을까? 이게 2011년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논문을 했던데 요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뇨의 패밀리 히스토리가 없고 가족력이 없는데 실제로 고령의 나이에서 생겼다든지 아니면 체중 감소가 그때 당시 생겼다든지 2kg 있다든지 그리고 병이 생기기 모빌리티 이전에 생기기 전에 우리가 BM 보통 당뇨가 이형 당뇨라 생각하면 보통 오비시티하고 뭐 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BMI가 평균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게 당뇨가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갖다 이게 무슨 연구였냐니까 150명의 판크레아틱 캔서 환자와 300명의 당뇨 환자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멀티베리에이트를 돌려보니까 실제로 이걸 다 고려해서 해보니까 네거티브 프리딕트 밸류는 좋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만하다. 물론 뭐 있는 걸 다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뇨 환자에서 이런 그 예를 들면 고령의 환자에서 갑자기 생기는 오히려 그 다음 체중이 빠지고 BMI가 25면 마른 당뇨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서는 열심히 우리가 췌장을 좀 보는 게 셀렉션에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 당뇨병 환자에서 그럼 초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게 리뷰 아티클인데 일본에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좀 초음파로 스크리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전제는 다 깔고 있습니다. 뭐 췌장은 잘 안 보인다. 보기 어렵다. 미스하기 좋다. 뭐 항상 이런 얘기하고 뭐 바울가스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뭐 진짜 실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물 먹여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스파인 포지션하고 랩트 데코비트 포지션 그래도 한번 췌장 옆으로 로미티드를 한번 끌어보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데코비티스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더라 파울러리 무슨 포지션이라 해가지고 그런 자세를 좀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리스크 팩터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당뇨 환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비시티 환자 이런 환자들은 다 리스크 팩터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음파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내 판크레아스 덕트가 3mm 이상 늘어나 있고 시스템 체인지가 보통 5cm, 5mm 이상이면 좀 판크레아틱 캔서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건 좀 잘 보자. 초음파를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보고 미스할 수 있는 것 같으면 CT도 찍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전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리드 리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실은 뭐 선생님들 다 보시다시피 그 췌장염하고 판크레아틱 캔서 둘 다 헤테로지네스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상보다 로우 앰플리튜드로 돌아오니까 실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것들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튜머 자체가 커지면서 판크레아틱 캔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센트럴이 하이퍼 에코익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이퍼 에코익한 에어리오로 이렇게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인베시브한 것들 자체가 있으면 원래 컨투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다고 하는데 인베시브하게 변하면 조금 더 일레귤러하게 변한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인 판크레아틱 덕트 dilatation이 있는지를 꼭 잘 확인해라. 그리고 시스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생님들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렇겠지만 뭐 여자에게 잘생기고 전체 인구 한 3%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양상으로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를 맨날 우리가 뭐 하죠 나이 보고 뭐 SPN을
스텐을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자체가 두꺼워져 있다든지 뮤랄 루들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멀리건시를 조금 페이버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잘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크라틱 덕트의 클래시피케이션 있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선생님들 많이 강의하셨으면 소름 판크라틱스 술 먹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솔리드, 슈도 파필러리, 네오플라즘하고 유벤더플라인 튜머가 그렇게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맨판가에 될 때 3mm를 기준으로 하는데 정상도 한 1%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1%라고 하면 거의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뭐 드무니까 보통 우리 3mm 이상이면 조금 더 커져 있다고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맨날 여기서 뭐 다 똑같습니다. 맨날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사이즈 자체가 1cm 이하는 보통 디테일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맨 판가의 덕트가 좀 늘어나 있는 경우가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75%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웰링이라든지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 실제 너무 커져 있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면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더 좀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크라스 많이 부어 있다든지 그렇게 보이면 뭐 그 오토이뮨 판크라타이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뭐 사실 다 쌤들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블라인드 스팟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루브 쪽 에어리어에 듀오데넘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에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쪽 잘 블라인드 스팟이고 그다음 벤트럴 에어 그리고 운신의 프로세스 쪽에는 조금 더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꼼꼼하게 보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테일입니다. 테일을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플릿 우리가 뒤쪽을 해서 레프트 인터포스 어프로치로 좀 보긴 보는데 이쪽이 좀 제일 안 보이는 것 같다. 왜냐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MRI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는데 뭐 MRI가 100이라고 치면 보통 한 70% 센시티비티 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바디하고 헤드나 이런 데도 80%가 이렇게 나오는데 테일은 26%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테일을 조금 더 열심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스캔을 뭐 우리가 루틴하는 거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갖다가 판크라스를 할 때 두 가지 뷰를 보통 많이 하는데 바디 찍고 그 다음에 약간 테일 꺾어서 그렇게 찍는 게 다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롱기튜디널 뷰부터 돼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관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셀리악 아트리부터 해서 슈페르 메젠테릭 아트리, 에올타부터 그 위치에서부터 판크라스 바디를 한번 옆으로 쫙 스캐닝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일단 우리가 복부 볼 때 그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슈퍼메젠탈의 셀리 아트를 보고 이 앞에 판크라스를 그래도 모양을 한 번씩 봐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라테랄로 밀어서 레프트 그 스플릿 쪽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키드니와 그 스토막 사이에 있는 판크라스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당겨서 슈페럴 메젠트릭 베인 앞쪽에 위치하는 판크라스를 보고 그 다음에 IVC까지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헤드까지 끝까지 보세요. 그래야 아까 그루브 이쪽에 있는 하고 벤트럴 쪽에 조금 덜 놓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레프트 데코비트 포지션에서는 판크라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익스트라 파트 발덕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컨버티드 C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C자 모양인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C자 모양으로 뭐 옛날에 뭐 이승현 선생님 강의할 때 보면 뭐 10시 뭐 이렇게 자동차 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쭉 따라서 처음에 프록시마를 볼 때는 포탈 베인을 갖다가 조금 뒤쪽에 두고 앞쪽에서 프록시말 익스트라 파트 발덕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이제는 그 판크라스 헤드로 들어갈 때는 반대로 좀 꺾어가지고 C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캐닝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저희가 많이 보는 그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롱기튜디널을 볼 때는 저도 이거 뭐 어디서 옛날에 강의를 들었을 때 레프트 로그를 갖다가 윈도우로 해서 왜냐니까 스토목 자체에 바울가스라는 이런 게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또 배에 갖다 대면 바울가스를 놓치는 게 많으니까 리버를 갖다가 잡고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 리버 자체가 음양창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혈관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스플래닉 베인을 보고 그리고 뭐 레프트 키드나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판크라스의 주행 방향을 따라서 보통 2시 방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디알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뭐 사실은 뭐 메인 판크레아틱 덕트도 이렇게 찾는데 뭐 드물게 액세서리 판크레아틱 덕트도 이렇게 보인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CT 쪽에 찍어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거는 그냥 어프로치하면 가능해. 우리가 이거는 트랜스버스, 이거는 스플린을 윈도우에서 보면 뭐 당연히 뭐 그 스플린에서 보면 이 테일이나 이런 위치 좀 바뀌겠죠.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이제 우리 프랙티컬한 솔루션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루틴 뷰로 봤을 때 스파인하고 랩트 데코비트스를 얘기하는데 라이트 라텔 데코비트스도 하고 지팅도 하고 세워서도 한번 찍어봐라. 그리고 트랜스듀스를 강하게 컴프레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컴프레션 하면서 하면 더 잘 보인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여서 이게 파울러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하면 이거 팔 뒤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여기서 그게 단점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 그렇게 해버리면 뇌 머슬의 긴장감이 스트레인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딱딱하니까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패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는데 뭐 그거는 저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뭐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뭐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라이트 라테럴 데코비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머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레프트 말고 라이트로 하면 판크레아스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 라이트 로브를 갖다 윈도우를 해서 반대로 아까 레프트 로브이 아니고 라이트 로브 윈도우를 해서 보면 조금 헤드 쪽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테일도 이렇게 샬로우하게 조금 더 표면에 더 가깝게 붙을 수 있으니까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파울러 시팅 포지션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선생님들 뭐 현주 실습하실 때 한 번씩 환자 앉혀가지고 팔 뒤로 해라 하고 얘기하는 그 자세인데 어쨌든 그런 자세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물 먹이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정식으로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눕힌 다음에 빨대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에 들어가도 뭐 그거는 곧 분해된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200~300 정도 먹이면 뭐 조금 낫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 라이트 데코비트 포지션을 취하니까 이게 머리가 헤드로 떨어지니까 원래는 시스트만 보였던 게 시스트 안에 이런 솔리드 포션도 잘 보이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환자를 갖다가 우리가 수파인 포지션에서 안쪽 이렇게 등 뒤로 붙였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자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침대를 가지고 그렇게 30도에서 60도로 얘기하는데 이게 파울러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뭐 저희가 뭐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면 뭐가 좋냐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스토먹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먹이면 요 뒤쪽에 테일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으니까 이쪽을 조금 더 테일을 자꾸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테일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MRI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거의 뭐 MRI 100이면 그는 25%밖에 안 되니까 뭐 한 개 정도 찾을까 말까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뭐 일본 애들은 초음파에 대한 진짜 좀 진심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 초음파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 모두 표준 영상 16개 얘기하는데 뭐 이건 30몇 개인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 관련된 사진만 해도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근데 그냥 보시던 대로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췌장 조금 더 잘 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얘기를 하면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조금 약속처럼 이거 보고 이거는 카테고라이즈 5다 하면 말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더라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건 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까지 우리가 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 보시던 초음파에서 그러니까 뭐 스웰링이 있고 아트로피가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바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지방간 평가는 실제로 해라고 되어 있고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 하니까 저도 열심히 당뇨 환자는 이제 랩 이상하면 초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췌장 사실 좀 보기 싫죠.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까 잘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당뇨병하고 어쨌든 췌장암에 사실은 그 정도 에비던스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닭이냐 달걀이 문제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anyway 뭐 판각 캔서의 뭐 리스크가 한 2배 정도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환자들은 조금 더 그래도 선택해서 당뇨병 환자의 가족력이 없고 65세 이상이고 체중이 2kg 이상 빠지고 BMI가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체중이
그 정도 살찐 것도 아닌데 그랬으면 췌장암이 살이 쭉 빠지니까요. 그럴 때 BMI 25일 때 췌장 위험도는 커진 이런 환자들은 조금 더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러 자세를 취하는데 뭐 루틴 자세만 있지만 뭐 헤드런 이런 게 안 보이면 라이트 데코비투스나 뭐 파울러 시팅 포지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블라인드 스팟은 항상 기억하셔서 그 듀오데노 쪽에 가는 그 그루브 파트라든지 벤트럴 파트 그다음 테일을 강조 자꾸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들 좀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항상 잘 봐야 되는 건 잘 보면 메인 덕트 일단 열심히 찾고 그다음 시스템 이런 것도 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경쾌수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뭐 그냥 이거는 뭐 질문이 그런데 뭐 당뇨 환자에서 그럼 당뇨 환자 전부 다 팽크레스 스크리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당뇨 환자가 있고 이게 그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뇨 오래되면 진짜 판가지 캔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서 오히려 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1형 당뇨는요 오히려 판가지 캔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저 해보면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갑자기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 경우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보면은 간혹 팽크레스 캔서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정리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큰 맥락으로 그렇게 가면 판크레아틱 캔서 자체가 페리페럴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또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자체가 있으면 당뇨 자체가 더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예. 그 캄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이 갑자기 확 뛴다든지 사실 그 원장님도 그럴 때는 저보다 더 많이 보시겠지만 오히려 그냥 혈당 조절 안 되는 사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우선 식이요법을 잘하고 있는지,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운동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업을 제대로 해갖고, 그걸 잘하는데도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고 더 확 뛴다 이러면은 반드시 췌장이나 욱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퇴에는 뭐, 내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그, 우리가, 그, 라이트 데쿠프투스, 뭐, 시팅, 그 다음에, 라이트 데쿠프투스는 헤드 쪽도 잘 보이지만 테일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초음파로 설계해야 되겠고, 초음파만 해결이 안 되면 물론 시팅은 다른 도움을 빌려야 되겠죠. 질문. 예. 뭐 몇 주 전에 그 이재준 원장님 그 췌장 프로토콜 12개 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는 너무 많지 않나? 어떻게 저걸 다 하나 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저기 강의에서 한 11개 정도 찍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재준 원장님 프로토콜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12개는 진짜 솔직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 11년도에 삼성에서 그 연구했는 발표했는 논문에 이렇게 보면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뭐 거의 한 97% 가까이 가는데 아까 또 일본 연구에서는 오비시티가 리스크 팩터인데 반대로 삼성에서는 오비시티를 제외하고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97%는 뚱뚱한 사람 잡아갖고 그만큼 초음파를 많이 했었으면은 뭐 파지티브나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날씬한 사람 골라가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쉽고 좀 더 잘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닭이보다 닭이아니 문제나 얘기가 항상 그래 나오거든요. 나중에 뭐 요 논문만 아니라 뭐 여러 리뷰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에그 오알 치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문제인지 얘 자체 그러니까 오비시티는 항상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캔서에 대한 리스크 팩터지만 뭐 사실은 뭐 솔직히 뭐냐면 저 읽으면서 이게 정보가 너무 뒤죽박죽이 많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저기 좀 과장하게 근데 잘 보이는 사람을 사실은 뽑았으니까 이게 서울 삼성에서 그러니까.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게 리뷰로 아티클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한 그거에서도 뭐 보니까 저자도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으면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뷰에서도 보면 다 디베이트가 될 만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지만 당뇨 환자에서는 어쨌든 판가지 캔서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보면 높다는 건 사실이다. 뭐 그렇게 정도 받아들이고 열심히 췌장 초음파 잘하고 보자. 그렇게 억셉트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걸 갖다 한문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서울 사람들 저도 이거 그 디스커션 읽었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뭐냐니까 우리는 그 레트로스펙티브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 믿지 마라는 식으로 일단은 전제 깔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prostate 캔서가 정상인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게 논문마다 좀 차이 있긴 있던데. 1.7배인가? 네, 보통 1.7배 정도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4년하고 10년 정도 이렇게 진단돼 4년이 진단됐을 때 훨씬 더 리스크 팩터는 좀 높은 것 같다. 4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DM 환자가 입원하면은 보통은 이제 초파를 다 하잖아요. 처음 입원했을 때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키드니 사이트도 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파를 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참 좀 잘 안 보이는 장기이지 않습니까? 좀 잘못 보면 좀 멱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장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구나. 내용 비슷한 들고 장 초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야죠. 그렇죠. 놓치지 않고 보고 그게 자기가 어디까지 빠딱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쌤 정리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한테 복부 초음파를 하는 원하는 에비던스를 있는 거죠. 내셔널레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훨씬 쉬울 것 같고, 저도 당뇨 환자들 팔로우해 보면 웹을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려고 하는데도 보면 자꾸 빠지고 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아마 1년에 연중 애뉴얼리 점검할 때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아주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김한배쌤 외국인데 당뇨환자 많이 오시는데 네. 이재중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진짜 많은 것 같고, 췌장암 프리밸런스가 그렇게 높은 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루틴 스크리닝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갑작스럽게 이 그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오히려 한 10년, 20년, 15년 이렇게 주전복이 잘 되면서 조절되다가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안 쓰면 조절이 안 될 만큼 급작스럽게 원인 없이 안 좋아지는 당뇨병이면 반드시 췌장암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요. 진짜로 그렇고, 그 애니멀 스크리닝 하실 때 C펩타이드 레벨을 한 번씩 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판크레아틱 메스가 이제 판크레아틱 캔서가 이제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를 억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특히 좀 조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뭐 제 병원 하는 메소드를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한 10장 정도는 저는 기본으로 해볼 것을 권장을 추천합니다. 쌤들이 조금 힘들어도 안 할 것보다 할 바에야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오씨, 왜 튕겨놨지? 잠깐 숨 다시 다시 들어. 많이 들어오셨네. 몇 분 들어왔습니까? 예. 항상 초음파 스캔법하고 초음파 소견만 위주로 했었.